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벌의 왕가는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2005년 한국 재계에 거대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LG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또 하나의 제국, 바로 GS그룹. 그 중심에는 언제나 차분하고 조용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권력을 다져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창수, GS 명예회장.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와 신사적인 태도로 불리던 그였지만 그 뒤에는 정치와 재계, 그리고 가족의 그림자가 얽혀 있었습니다. 왜 LG는 갈라져야 했을까? 그 이면에는 어떤 거래와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 그리고 기밀 문서가 드러낸 제국의 또 다른 얼굴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분할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재벌사의 깊은 균열과 권력의 본질을 묻는 거대한 질문입니다. 조용히 미소 짓던 남자의 얼굴 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허창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한국 재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LG그룹의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1941년 허창수의 외삼촌인 구인회가 창립한 라키화학 라이스르시 화재, 바로 오늘날 LG의 전신이었습니다. 행복을 즐긴다는 이름처럼 당시 조선의 가난하고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산업에 빛을 던지던 기업, 이후 전자, 화학, 통신으로 뻗어나가며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 재벌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늘 미묘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LG라는 이름의 이면에는 사실 허씨와 구씨, 두 가문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인회 회장의 형제들과 자손들이 핵심 경영권을 쥔 반면 허씨 가문은 조용한 파트너로서 뒤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과연 두 가문은 끝까지 한 배를 탈 수 있었을까? 이 물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1960-70년대 한국 경제개발 시기 LG는 가정과 화학, 그리고 금융을 아우르며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허씨 가문 역시 계열사 곳곳에서 중책을 맡으며 숨은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젊은 허창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으며 국제적 시각을 넓힌 그는 일찌감치 재계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장은 언젠가 다가올 숙명적 결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005년 7월 1일, 마침내 LG그룹은 공식적으로 분리를 선언합니다. 구씨 가문이 주도하는 LG와 허씨 가문이 이끄는 GS로, 표면적으로는 사업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이 내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재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결국 두 가문이 더 이상 같은 왕관을 나눠 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왕관의 분열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말 단순한 전략적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비밀의 각본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 바로 그 균열의 시작점이 여기 있습니다. LG그룹에서 시작된 두 가문의 동행은 겉보기에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긴장과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구씨 가문이 경영의 얼굴이자 실질적 오너십을 행사하는 동안 허씨 가문은 막대한 지분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늘 이 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왜 허씨 가문은 구씨의 그늘에 머물러야 했을까? 진정한 권력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1980분 90년대 한국 재벌들이 왕자의 난, 형제의 난을 겪으며 권력 다툼을 벌일 때 LG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무혈 분할이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갈등과 자존심의 충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허창수는 차분한 성격과 온화한 리더십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언제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구씨 제국의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인가? 아니면 나만의 왕국을 세워야 하는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 전반이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 허씨 가문은 이 흐름을 분리의 명분으로 삼습니다. 구씨 가문은 전자와 화학 중심의 LG를 이어가고 허씨 가문은 유통, 에너지, 건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축, GS그룹을 꾸려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합의였을까? 아니면 단연간 쌓여온 갈등의 결과 어쩔 수 없는 결별이었을까? 2005년 분리 이후 GS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GS칼텍스, GS건설, GS리테일 등
한국인의 일상과 직결되는 에너지와 생활 인프라를 주며 재계 서열 7위권에 안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부터 새로운 갈등의 모티프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LG와의 관계를 넘어 정치권과의 로비, 그리고 비밀스러운 내부 문건 속에 기록된 진짜 분리의 이유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등은 언제나 권력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허창수와 GS 제국이 마주한 균열, 그것은 단순히 가족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권력과 돈, 그리고 국가와의 거래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허창수는 1948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는 넉넉한 재벌가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늘 책임과 압박 속에 자리했습니다. 재벌 2세라면 당연히 모든 것이 쉽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허창수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구씨 가문이라는 거대한 그늘 속에서 늘 외가의 힘에 기대는 조카라는 시선을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한 허창수는 당시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보다도 현장에서 목격한 한국 경제의 거친 변화를 더 깊이 체감한 그는 언젠가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일까? 라는 질문을 되뇌곤 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MBA를 밟으며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를 경험한 허창수. 그곳에서 그는 경영 전략과 금융, 그리고 글로벌 시각을 몸에 익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느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지식을 한국에 가져가더라도 결국 내 자리는 구씨 가문이 허락한 테두리 아니겠지. 이 내적 갈등은 그의 성격을 더욱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허창수는 공개적으로 야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늘 미소를 지으며 신사적으로 충돌을 피하는 듯 보였지요. 그러나 그의 주변 인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 회장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치열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귀국 후 그는 LG그룹 내 여러 계열사에서 경험을 쌓습니다. LG상사, LG건설 등 다양한 분야를 오가며 재계와 정계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배워나갔습니다. 특히 1980년대 전두환 정권과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시기 재벌과 정치권의 밀월 관계를 직접 목격하며 권력이란 결국 경제와 정치의 결탁 속에서 움직인다는 차가운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허창수의 청년기는 단순한 경영 수업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권력의 본질을 묻는 긴 수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훗날 GS 제국의 주인이 될 준비가 차곡차곡 쌓여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구씨 제국의 조연인가? 아니면 나만의 무대를 가질 수 있는 주연인가? 그 물음은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 유학을 마친 허창수는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귀환은 단순한 재벌 2세의 복직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체제 내 권력 이양의 신호였습니다. LG그룹 내 허씨 가문의 위치는 독특했습니다. 겉으로는 구씨 가문이 총수로 군림했지만 허씨 일가는 건설 상사 에너지 등 현금이 흐르는 핵심 사업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허창수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LG 상사. 그곳에서 그는 해외 무역과 자원 확보, 그리고 금융 구조를 직접 다루며 한국 경제의 맥박은 어디에서 뛰는가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중동 붐이 일던 시기 원유 확보와 건설 프로젝트의 흐름은 그에게 에너지와 인프라 사업이야말로 미래의 핵심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그는 LG건설로 자리를 옮깁니다. 서울 강남 개발, 올림픽 시설 건설, 그리고 국가 기반 시설, 확충, 한국 현대화의 상징적 현장에 그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프로젝트의 이면에서 허창수는 또 다른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형 건설 사업은 결국 정치적 거래 없이는 불가능하다. 관급 공사, 토지 개발, 자금 조달. 이 모든 과정은 권력자들과의 은밀한 만남, 그리고 로비를 통한 보이지 않는 계약 위에서 굴러갔습니다. 허창수는 그 과정을 배우며 차갑게 깨닫습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도덕만으로는 부족하다. 1990년대 그는 이미 LG그룹 내에서 허씨 가문의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조용한 태도, 갈등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 그러나 반드시 결과를 내는 경영 스타일. 임직원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겉으론 점잖지만
실은 누구보다도 치밀하다. 그러나 허창수의 귀환과 성장 뒤에는 늘 풀리지 않는 내적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구씨의 제국 속에서만 머물러야 하는가? 나와 우리 가문이 독립할 날은 과연 올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에게 운명과도 같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2005년 LG와 GS의 분리라는 형태로 한국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재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의 충격을 딛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욱 공격적인 구조조정과 해외 진출을 모색했습니다. 허창수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GS칼텍스 허창수가 가장 공을 들였던 무대였습니다. LG와의 분리 직후 한국 정유시장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과 치열한 경쟁 구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GS칼텍스는 단순히 원유 정제 회사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시장을 내다보는 핵심 전략 기지로 자리매김해야 했습니다. 허창수는 정유 설비의 대규모 확장과 함께 석유화학, 발전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2006년 여수에 세워진 초대형 아로마틱스 플랜트는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였으며 GS칼텍스를 단숨에 글로벌 무대의 플레이어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LG의 그림자가 아니다. GS만의 성장 엔진을 가져야 한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분리 이후 허씨 가문이 내세운 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GS건설은 두바이, 베트남, 쿠웨이트 등 해외 대형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며 한국 건설사의 글로벌 입지를 넓혔습니다. 여기에도 허창수의 치밀한 네트워크가 작동했습니다. 그는 유학 시절 쌓은 인맥, 그리고 정재계와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한국형 M&A와 글로벌 확장 전략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무기는 GS 리테일이었습니다. GS 이보 편의점, GS 슈퍼마켓, 홈쇼핑, 한국인의 생활 곳곳에 스며든 유통망은 GS라는 이름을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편의점 시장에서 GS25가 CU 세븐일레븐과 함께 3대 강자로 부상한 것은 허창수가 추구한 생활 밀착형 전략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시기 허창수는 재계의 신사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와 정제된 언어로 갈등보다는 합의를 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실제 경영 스타일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허 회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결정을 내릴 때는 누구보다 단호하다. 임원들의 증언은 그가 단순한 가문의 대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경영자였음을 보여줍니다. GS는 분리 후 불과 3년 만에 재계 서열 7위, 자산 30조 원 규모의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허창수가 미국에서 배운 전략, LG에서 쌓은 경험, 그리고 정치 경제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의 그림자에는 항상 똑같은 질문이 따라다녔습니다. GS의 성장은 과연 순수한 경영 능력의 산물이었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정치 로비와 비밀스러운 거래의 결과였을까? 그리고 곧 세상은 그 의문을 증명하듯 스캔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2005년 GS와 LG의 공식 분리는 한국 재계에서 무혈분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합리적 분리, 두 가문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윈윈을 선택했다는 미담처럼 비쳤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내부에서는 지분 정리와 계열사 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GS칼텍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사업은 구씨 가문과 허씨 가문 모두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자산이었지요. 재계 관계자들은 속삭였습니다. 실제로는 몇 달간 밤샘 회의가 이어졌고 서류 한 장, 계약 한 줄을 두고도 격렬한 신경전이 있었다. 허창수에게 이 싸움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문의 자존심과 자신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구씨 제국의 2인자가 아니다. 허씨 가문의 주인으로서 나만의 왕관을 가져야 한다. 그 결심은 결국 GS칼텍스와 GS건설, GS리테일 등 현금 창출력이 높은 계열사를 손에 쥐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구씨 가문은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을 중심으로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겉으로는 원만한 분리였지만 그날 이후 재계에는 늘 이런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LG와 GS는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언제든 다시 충돌할 수 있는 운명의 라이벌이다. 이 분리 과정에서 등장한 한 장의 내부 문건은 훗날 기밀문서라는 이름으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그 문건에는 단순한 자산 배분을 넘어 정치권과의 로비, 해외 자금 흐름, 그리고 향후 20년 GS의 독립 전략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GS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야말로 LG와 GS의 갈등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첫 번째 클라이맥스, 즉 LG와 GS의 결별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숨겨온 질문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재벌은 과연 가족의 기업인가? 아니면 국가의 기업인가? 그리고 허창수는 이 싸움에서 마침내 자신만의 왕관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왕관을 쓴 자는 언제나 무겁습니다. 곧이어 그 무게는 정치 스캔들과 사회적 비난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2005년 분리 이후 언론은 한동안 이를 모범적 분할로 칭송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격렬한 형제의 난을 겪으며 피투성이가 된 것과 달리 LG와 GS는 마치 신사적으로 갈라진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의 그림자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장은 재계 서열의 변화였습니다. GS는 분리 직후 곧바로 자산 기준 재계 7위에 오르며 LG 못지않은 독자 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허씨 가문은 그저 조연이 아니라 충분히 단독 제국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구나. 대중은 허창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온화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치열한 전략가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두 번째 파장은 정치권과의 관계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GS 분리 과정에서 정치권과 긴밀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건설 사업은 정부 인허가 없이는 불가능했기에 허씨 가문이 정치권과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었다는 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GS 측은 줄곧 부인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었고 정치적 거래는 없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재벌의 분할조차 결국은 권력과의 거래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세 번째 파장은 대중의 신뢰 문제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투명성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비자금,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이 연달아 터지며 국민들은 재벌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의 부는 정당한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재벌은 언제까지 용인될 것인가? GS 역시 그 비판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GS모, 주유소 건설 현장, 국민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만큼 그들의 이중적 얼굴은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장은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LG와 GS의 분리는 단순한 경제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가문 중심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회자되었습니다. 많은 대학 강의실, 신문 칼럼, TV 토론에서 이런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재벌이란 결국 가족 경영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가? 왕관을 나누는 순간 새로운 제국은 또 다른 권력 투쟁을 낳지 않는가? 허창수는 늘 차분한 미소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분할은 효율적 선택이었을 뿐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늘 간결했고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 그리고 언젠가 폭발할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음을. GS 제국의 출범은 한국 재계의 새로운 지형도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권력과 신뢰 사이의 균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큰 스캔들과 법정 드라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GS 제국이 자리를 잡아가던 2010년대 초반 허창수와 그룹은 새로운 파문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라 정치 로비와 국가 권력과의 결탁이라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GS는 에너지 건설 사업에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와 긴밀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해외 플랜트 수주, 그리고 발전소 사업에서 정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계약들이 성사된 것이지요. 정치권과 재벌, 이 오래된 밀월 관계는 언제 끝날 것인가? 대중은 분노했고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시기 불거졌습니다. 삼성, 롯데, SK와 함께
GS 또한 정영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청와대와 미묘한 연결고리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GS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허창수는 당시 정영년 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폭발하자 그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정영년은 시의대정 요구에 따라 해체 수순을 밟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허창수는 정말 단순한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권력의 거래를 관리하던 숨은 조율자였을까? 더 큰 충격은 이와 관련된 내부 문건이 세상에 흘러나오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문건에는 정치권 인사들과의 만남 일정, 특정 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 내역, 그리고 향후 10년 GS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항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GS는 다시 한번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문건은 날조이며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정영련과 일부 대기업의 정치 로비 의혹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GS는 직접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허창수와 그룹의 이미지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재벌은 국가의 동반자인가? 아니면 권력과 거래하는 사적 제국인가? 허창수 개인에게도 이 사건은 큰 내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신사적인 이미지와 온화한 태도로 평가받아 왔지만 이제는 권력의 배후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그림자라는 또 다른 별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클라이맥스, 즉 정치 스캔들은 GS 제국을 단단히 세운 허창수의 왕관에 처음으로 깊은 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곧 내면의 고독과 자문스러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짓던 허창수, 그의 표정 뒤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질문이 자리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구시 제국의 그늘을 벗어나 독립을 쟁취한 승리자인가? 아니면 권력과 거래하며 스스로를 소진한 한낱 도구인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그는 정영련 회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허창수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침착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재벌 총수답지 않게 늘 겸손하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허 회장조차 자신의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보였다. 그의 일상은 늘 단정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산책을 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열며 임직원들과의 회의에서는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된 밤, 허창수는 가끔 일기를 쓰듯 짧은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왕관은 늘 무겁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그의 내적 갈등은 단순히 개인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 사회가 재벌에게 던지는 윤리적 질문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문을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 경제를 위해 나는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가? 정말로 재벌의 사명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인가? 아니면 결국 가족과 권력을 위한 것인가? 허창수는 가까운 인사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즐기지 않는다. 그러나 가문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그의 고백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재벌 총수의 삶도 내면에서는 끝없는 고독과 자기 부정의 연속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허창수의 독백은 한국 사회 전체를 향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재벌의 권력은 축복인가? 아니면 대를 이어 이어지는 저주인가? 그의 고민은 곧 재건과 개혁의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왕관의 금을 수리하려는 그리고 제국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치 스캔들의 파장이 차에 가시지 않았던 2017년 허창수는 또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사과가 아니라 GS 제국의 새로운 방향성을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배구조, 투명성,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이 우리의 생존을 결정할 것입니다. 허창수는 먼저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계열사 간 얽혀있던 순환 출자 구조를 정리하고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을 강화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문 경영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투명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그는 ESG 경영을 그룹 차원에서 전면 도입했습니다.
에너지 기업 GS 칼텍스는 친환경 연료와 수소 사업에 투자했고, GS건설은 스마트 시티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내세웠습니다. GS 리테일 역시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과 같은 생활 속 친환경 프로젝트를 확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허창수는 2018년 임직원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은 이제 단순히 이윤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사회와 공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마치 오랜 세월 권력과 거래해온 그림자 총수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원로 경영자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투명성과 ESG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서도 여전히 가문 중심 경영과 정치권과의 보이지 않는 연결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허 회장은 시대의 변화를 잘 읽었지만 재벌 시스템의 본질을 바꾸기는 어려웠다. 그는 결국 균열 위에 다리를 놓으려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창수가 남긴 개혁의 흔적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GS는 단순히 LG의 분리그룹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체성과 방향성을 갖춘 완전한 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한국 재벌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삶과 선택은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왕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 무게를 짊어진 자만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건과 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남는 질문, 권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물음은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허창수, 그는 늘 조용히 미소 지었고 언제나 신사적인 태도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균열과 화해, 권력의 무게와 내적 고독의 연속이었다는 것. LG에서 시작된 두 가문의 동행, 그리고 2005년 GS로의 분리. 그 모든 과정은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한국 재벌 구조 자체를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성공한 경영자였습니다. GS칼텍스를 아시아 에너지 강자로 키웠고 GS건설과 GS리테일을 통해 제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정치 로비와 국정농단의 그림자 속에서 비난을 받았고 재벌 시스템이라는 틀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한 채 늘 모순 속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왕관은 축복일까? 저주일까? 허창수의 삶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분명 빛났지만 그 빛 뒤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업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그 약속은 진심이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포장에 불과했는가?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재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아파트, 전기와 에너지,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GS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는 늘 한 남자의 미소가 겹쳐 보입니다. 허창수, 그의 왕관은 결국 승리의 증표였을까? 아니면 끝내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상징이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누구도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메아리입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가문과 국가, 그리고 개인에게 권력이란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숙명적 저주인가?